개인 재무설계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재무설계 절차를 보시면 6단계라 나와요. 뭐 별건 아니에요. 6단계.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관계정립이 나옵니다. 관계정립이라는 게 뭐냐면 고객과 익숙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계를. 그래서 좀 더 실무적으로 말하면 유망 고객을 발굴하는 거죠. 가망 고객, 유망 고객 같은 말이죠. 유망 고객 발굴. 내가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고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1단계가 관계 정립입니다. 고객과의 관계 정립. 가망 고객의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고객의 정보 수집입니다. 혹시나 단계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 정립,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 수집. 이건 이제 보험 쪽에서는 이제 팩트 파인딩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고객의 정보를 정확히 수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목표 설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보시면 이제 정보를 수집했으면 재무 상태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안을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드백 해야 되겠죠. 이런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관계 정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유망 고객 찾기라는 말이 나오고요. 당연히 우리가 금융 영업을 할 때는 자기가 아는 분부터 하기 쉽죠. 친구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고객이 돼 주셨던 분들에게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약자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표현들이 재무설계라는 그 관계 정립 이쪽 파트가 보험 쪽에서 많이 이렇게 개념 정립이 많이 된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험 쪽과 연관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보면 은행에 근무를 하시다 보면 기존에 거래하시던 고객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장기다 보니까 새로운 고객을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 정립이 먼저 나온 거고요. 거기 보시면 방가로 이번에 기계약자라고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크로스 셀링이라고 하는 거죠. 가령 카드를 가입하셨던 분에게 적금을 판매하고 대출을 하셨던 분들에게 뭐 카드를 권유한다거나 이렇게 크로스 셀링. 이게 새로운 고객을 모시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활용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온 게 소개죠. 이 소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개를 통해서 고객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소개를 해줬을 때는 어떤 신뢰도가 있으니까 소개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받은 고객은 일단 저를 믿고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정립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소개 영업을 잘 하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유망 고객의 조건들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는데, 방가로 3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남이 가능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죠. 즉, 아무리 돈이 많고, 니즈가 있어도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남이 어렵다면 재무설계의 실행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방가로 3번이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면담 준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DM, TA, SMS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표 2-1을 보시겠습니다.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표 2-1에 보면 자, DM이라고 나오죠? DM이 이제 다이렉트 메일이다 이런 표현. 쉽게 말하면 그냥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지 옛날에 많이 참 보냈는데 저도 은행에 근무할 때 밤마다 이렇게 편지 보내고 했었는데 요즘 편지는 좀 많이는 안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각 장점과 단점을 구별하시는 게 이제 시험 목적상 포인트가 될 텐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맞춤화라는 거, 커스터마이즈 하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도 이제 그 신문 사이에 들어오는 간지라든가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똑같이 타이핑해서 보내는 DM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유의점에 맞춤화라고 해 있죠. 고객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는 게 DM, 정성스럽게 보내라는 거죠. 심지어는 손편지로 쉽지 않죠. 자, 그리고 TA라고 있죠. 텔레폰 어프로치, 전화라는 거예요.
전화가요 상대적으로 시험이 조금 잘 나오니까 체크해 주세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전화가 그런 편이 있죠. 그 다음에 만남을 쉽게 하고요. 유망 고객을 효과적인 고객 면담이 가능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전화를 통해서 서로 이제 일단은 목소리로 안면을 텄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유의점 체크해 주세요. 약속, 방문 약속을 잡을 때 TA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 판매를 위해서 TA를 하지 마라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특히 이제 보험업 쪽에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전화로 보험 상품 판매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할 확률이 높으니까 전화로 상품 판매를 하지 말고 텔레폰 어프로치 그렇죠. 상품 판매 활용 목적으로 금지해라. 이게 전문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상품 세일즈하는 거랑 별도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SMS 문자죠. 문자도 참 많이 하죠 요즘은. 자, 그래서 보시면 통화가 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문자 같은 거잖아요. 다만 발송 시간에 주의하라라고 그랬죠. 그렇죠. 발송 시간이 밤이라든가 정말 새벽에 오거나 이러면 불쾌해질 수 있죠. 주의. 그렇죠. 이런 부분 이 세 가지 그것만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초 면담 어려운 거 없죠. 쭉 넘어가셔서요. 효과적인 질문과 경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질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가로 2번에 보시면 문제 인식 질문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고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질문이다. 그럼 뭔가요? 사례를 들어보면 첫 번째 사례가 이런 게 있어요. 고객님은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지요? 그렇죠. 누구나 말이죠. 늙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 고민하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막상 제대로 준비들은 다 안 하고 있거든요. 다 이렇게 이제 만나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문제를 인식시키는 거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해보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가로 3번에 시사 질문이 나오죠. 앞번에 문제 인식 질문하고 좀 유사한데 파급되는 결과에 대한 심각성 등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보시면 100세 시대를 사는데 자, 만약에 준비를 하지 않고 노후를 맞이하신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막 그러면 이제 뉴스 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막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파급되는 결과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시사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방가로 4번에 해결 질문이라는 게 나오죠. 어떤 효용이라든가 이득을 느끼도록 해서 해결한 제안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질문이 두 번째 질문 예시를 보시면 노후에도 말이죠. 월급처럼 이렇게 생활비가 나오는 상품이 있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노후에. 그래서 그런 것들 효용 가치나 이득 등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이걸 이제 해결 질문이라고 한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참고로 경청이라고 바로 나오죠. 경청이라는 게 결국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공감하면서 듣는 거죠. 공감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고객의 생각이나 가치관 등 비재무적 정보 수집이 용이해지는 게 뭐다? 경청이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고객의 중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요. 그 영업의 포인트가 되는 질문, 그 포인트들을 잡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 자격증 강좌가 아니라면 제가 정말 이렇게 제 경험상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일단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나중에 이제 영업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더 다양하게 재밌게 저도 영업에서 계속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단계가 나오죠. 1단계는 이제 고객 관계 정립이었잖아요. 2단계가 이제 그렇죠? 정보 수집과 목표 설정입니다. 고객의 정보를 정확히 수집해야 되죠. 이제 가망 고객을 발굴했으면요. 이제 어떤 재산 상태가 있는지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밑에서 한 6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자산관리사는 현실성 있는 목표. 그렇죠. 그 목표를 수치화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노후에 잘 살고 싶어.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수치화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아, 고객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시려면요, 뭐 월 200 있어야 돼요, 300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구체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이, 상품이 이제 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쭉 그 재무 상태 재무제표, 그렇죠? 고객의 재무 목표를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오고요. 기간별 목표, 이런 것도 쭉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데, 뭐 시험 목적상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 2-3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라는 게 있죠. 여러분의 인생관하고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건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뒤로 이런 여러 가지 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청년기는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가족 형성기,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안 태어날 수도 있을 텐데, 일반적인 상황, 자녀 출생에 관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양육기에는 교육자금 필요하죠. 이제 집도 필요하잖아요. 주택 마련 준비해야 되죠.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녀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주택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이제 가족이 축소가 되죠. 노후 자금,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다시 이제 출가하게 되면 노후 자금, 본인의 노후 자금 준비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은퇴 노후, 상속증여,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사실은 결혼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렇게 생애주기 단계가 좀 구별이 되는구나.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재무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방가로 2번에 사례가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이분은 단기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을 단기적으로는 내년에는 에어컨을 구매해야 되겠다. 150만 원이 드네. 어떻게 준비하지? 그렇죠. 뭐 중기적으로는 뭐 전세자금, 그렇죠. 전세를 더 업해서 줘야 될 걸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한다거나 뭐 이런 자금들.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노후 자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 금액에 따라 이런 이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해야 된 것들을 구체화 시켜 놓으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고객에 관한 정보 수집, 이런 게 나옵니다. 고객과의 어떤 목표에 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그러면 이런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지금의 재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이제 그 고객의 재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표들, 도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시험 목적상 쭉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고객 정보 수집 중에 개인과 부양가족에 관한 정보,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재무적인 정보와, 그렇죠. 그 다음에 비재무적인 목표, 이런 게 나옵니다. 재무적이라는 게 수명의 양적인 거죠. 예, 양적. 비재무적이라는 거는 약간 질적인 것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좀 쉽게 나오려면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뭐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시험 문제 내기 편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물론 시험에 이제 잘 나오겠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문제 내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 내기 좋은 것도 은근히 출제가 잘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자, 재무적 목표 정량적인 거죠. 뭐 소득과 지출 당연하죠. 재산의 상태, 부채,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적인 것들이고, 자, 비재무적인 거 보면 가치관, 꿈, 그렇죠. 자꾸 꿈을 꾸라고 그러니까 수업을 해봤는데요, 자더라고요. 그렇죠. 꿈을 꾸기 위해서 잔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나의 꿈, 고객의 꿈.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예상 수명이에요. 예상 수명. 예상 수명도 비재무적인 목표예요. 비재무적인 정보. 그렇죠. 예,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고, 위험 수용 성향이라는 건 투자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주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주식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말이죠, 주식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위험 수용 성향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비재무적인, 그렇죠, 질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지런히 모으게 되면요, 자, 3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1-3,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재무 상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상태를 이제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 같으면 뭐가 나오냐? 재무 상태표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 근데 이거는 개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개인 재무제표가 나와요. 개인 재무제표의 첫 번째 보시면 자산, 부채 상태표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기업으로 치면 재무 상태표겠죠. 그렇죠. 자, 이게 회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 부채 상태표는 보시면 방가로 1번에 특정 시점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당신이 갖고 있는 자산, 당신이 짊어진 부채, 이걸 빼면 순자산이 나오겠죠. 그렇죠. 요거를 파악해 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고객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표로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거 만들어 보셨나? 여러분의 그 부모님 걸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그러면 느낌이 있겠죠. 자, 시험 목적상 현금성 자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금성 자산은 현금에 준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금은 당연히 포함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CMA, 그 다음에 MMF는 머니마켓 펀드예요. 상품은 이제 나중에 다른 민 선생님께서 자세히 해주실 거고요. MMDA, 이건 이제 은행에서 판 거죠. 이 D자가 있는 게 은행 거예요. 디파짓이라는 단어 은행에서 쓰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이 자체가 현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 펀드지만 단기 펀드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다? 현금성 자산에 포함한다는 거고, 시험 목적상 6개월 이내에 6개월 미만인 CD, 양도성 정기예금, 요거까지 뭘로 보고 있다?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책을 만드시는 분의 입장에 맞춰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6개월 미만인 양도성 예금 증서도 뭐에 포함이 된다고요?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자산이 나오죠. 투자 자산은 이렇게 되네요. 투자 자산은 이제 6개월이 지나면 되겠죠. 6개월 이상인 금융 상품들, 대표적으로 뭐 ELS, 그렇죠. ELD, ELD는 또 어느, 이것도 D자가 있는 거 보니까 은행 상품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펀드로 만들면 ELF가 되겠죠. ELF.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 상품들. 그 여기는 안 나왔지만 신탁이 되면 ELT, 트러스트가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 투자 상품이 된다는 거. 그렇죠. 투자 자산, 금융 투자 자산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죠. 부동산은 당연한 거고요. 자, 부동산은 부동산에 포함되고. 자,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개인 사용 자산이라는 게 있죠. 좀 독특하죠. 개인 자산 부채 상태표다 보니까, 그래서 가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보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개인 사용 자산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예시표가 있죠. 표를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자산이 나오고 오른쪽에 부채가 나와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제 진짜 가지고 있는 순재산인 거죠. 순자산. 그런데 부채 보시면 신용카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신용카드도 부채인가요? 부채예요. 신용카드. 한 달짜리 부채인 거죠. 그렇죠.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게 돈을 버는 것이다. 그렇죠. 현금 주고 못 사는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30만 원짜리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윈도우에서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느새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고 있는 거죠. 근데 10,000원짜리, 30만 원이면 10,000원짜리 30장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무서워서 못 주거든요. 근데 카드는 3개월 무이자 할부에 긁게 되는 거지. 그렇죠? 부채라는 거, 카드.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현금 흐름표라고 있죠.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그러면 기업으로 치면 손익계산서나 기업에서도 재무제표에도 현금 흐름표가 있죠. 이와 관련되는 거죠. 개인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것들이죠.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지출이 되고, 이런 것들의 표를 현금 흐름표라고 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체적으로 유입과 유출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월급이 말이죠. 들어오자마자 나가는데 바로 로그아웃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다 나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들어왔다가 나갈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게 되면 줄일 수 있는 것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입은 대부분 이제 직장이라면 급여소득이 대부분이겠고,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자산소득이라든가 투자소득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목적상 유출에서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요거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정지출의 항목은 공교육비래, 공교육비. 이 저자는요, 사교육비를 변동비용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어요. 견해에 따라 틀릴 수가 있죠. 예. 가령 과외받는 거에 대해서 이걸 변동시킬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정해냈어요. 공교육비는 당연히 이제 고정 비용이겠죠. 그렇죠? 고등학교의 납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교육비가 과연 변동비용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저자의 뜻을 따르셔야 돼. 시험 끝나고 나서 본인의 의지를 하시면 되고. 자, 좀만 더 살펴볼게요. 그 표 위에 있죠? 부채상환 원리금, 세금이나 관리비 이런 것들은 다 고정 비용에 고정 지출에 들어가는 거고요. 변동 지출은 사교육비, 그렇죠? 외식비, 교통비. 말이죠.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외식하는 건데 이것까지 줄여야 되나? 이게 줄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교육비, 외식비, 교통비, 그 다음에 피복비. 이게 그렇죠? 출근을 3선 줄무늬 추링으로만 출근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이것도 말이죠. 이게 변동비용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저자는요, 사교육비, 외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변동 지출로 보고 있다는 거 꼭 요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이제 쭉 현금 흐름까지 체크를 쭉 하고 나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4단계는 이제 제한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야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한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렇죠? 자산관리사가 제시하는 대안이 있는 거죠. 이런 대안으로 하시자. 그래서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보시면 좋은 이야기가 있죠. 고객의 목표 달성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라. 그렇죠. FP나 자산관리사의 목표를 위해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책에는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안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해서 나라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객 정보가 이제 제안서에는 이 제안서에는요, 고객 목표가 쭉 기재가 될 거예요. 참, 그게 제대로 만들어진 제안서는요, 진짜 한 권의 책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책을 딱 받아보게 되면 정말, 내가 어떻게 더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도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뿐만 아니라 그 우선순위, 그 다음에 시험 목적성 세 번째 보시면 경제에 대한 가정이 들어갑니다. 제안서에. 가장 중요한 가정이 뭐냐? 물가 상승률에 관한 것들, 인플레이션에 관한 것과 투자 수익률에 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수치화 시켜주려면 이런 가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세후 투자 수익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리 효과를 계산하려면 세금 계산을 해야 되니까 세후로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시면 자산관리가 수립한 대안. 이 대안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자산관리사가 팔고자 하는 금융상품이겠죠. 그 중에 이제 고객이 선정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 내용에 보시면 이제 이 가정에 따라서 제안서가 나올 거고요. 제안서 내용 보시면 첫 번째 표지 및 서문 그렇고요. 두 번째 목차가 나오는데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목차라는 게 단순히 어떤 제목만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한 보시면 제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그렇죠? 이 목차에서 간략한 요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보면 대략적인 흐름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저자는 제안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유의할 점이라고 나오죠. 제안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뭐냐? 첫 번째, 너무 많은 대안을 제시하지 말라는 거죠. 많아야 3개죠. 2-3개. 그렇죠. 4개, 5개 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결정을 못 한다는 거고.
자, 보시면 세 번째, 자신의 의견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나의 제안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밝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옳다라는 것도 그 역시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